거시경제론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의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을 굉장히 빡세게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어, 서로 행약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무슨 회의가 있어갖고 그 전까지 녹화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고 이번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우리가 균형 성장 경로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한번 예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해가 되지 않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대충 따라올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식도 같이 풀고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많은 아마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저랑 우선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식을 정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손에 익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요즘 세대 젊은 친구들을 제가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만나서 같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기 힘든 성격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수업을 혼자 듣는 분이라면은 되게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물론 교수에게 저 이거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그랬거든요. 저도 학부 때. 교수님한테 이거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교수님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가 있지? 혼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들은 저를 예로 들면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학생은 모르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직장 들어가면 이제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그 학생은 뭐 공부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가장 정확한 혹은 정답에 근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는 교수예요. 담당 교수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게 겁이 날 수도 있는데 겁을 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거 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것을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다수의 군중 속에 숨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딱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뭐 몇 명 있을 경우 제가 그룹핑을 해갖고 줌 세션을 해서 특정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대여 3명 혹은 5명 정도 학생들에게 그냥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하면은 좀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충남대 학생들 특징이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외대나 저 외대도 강의 나가보고 막 중앙대도 강의 나가보고 그랬는데 국민대도 가보고요. 못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공부를. 멍청합니다 굉장히. 거기 뭐 친인척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또. 근데 충남대 학생들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제가 충남대 학생들에게 느끼는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그게 훨씬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암튼 제가 여기다가 강의 노트에 적어놨어요. 어이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콥더글라스라는 함수 형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 없는데 같이 하나씩 보면서 하죠.
자, 구체적인 예. 얍. 안 써졌네 또. 그리기. 펜. 오케이. 오케이. 응? 왜 안 돼? 마커 말고 펜. 펜. 잉크색. 펜. 펜. 오케이. 자, 예. 콥 더글라스. 펑션.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신이 나죠? 콥 더글라스 펑셔널 폼을 시리가 또 작동을 해서 콥 더글라스 펑셔널 폼을 먼저 정의를 내려봅시다. 좀 느리네요, 얘가.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알파와 1 알파는 뭐 바꿔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시험 문제에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1인당 자본량으로 표현된, 즉 1인당 생산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국가 전체의 생산함수입니다. 그럼 1인당 생산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인당 생산함수는 전체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 혹은 컨스탄트 리턴스 투 스케일 CRS 성질을 가지니까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A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다시 요 놈은 A는 상수니까 굳이 L로 나눠줄 필요 없어요. 헉, 왜 저기다 써놨어? A에 L 나누기 L은 1이죠. 1이 알파. 그리고 라지 K를 라지 L로 나누면 우리는 스몰 K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바꿔서 알파랑 5 알파를 바꿨었네요. 근데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놈은 A의 스몰 K의 5 알파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0에서부터 1까지고요.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그러면 알파는 알파고가 아니고요. L 위에 그 붙은 함수잖아요. 즉 알파는 노동의 일종의 쉐어죠. 근데 노동에게 우리가 노동 1만큼 투입하면은 그 이 쉐어 알파만큼 생산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한계 생산성 배우셨죠? 한계 생산성 하면은 이게 그 써지면 길어지는데 말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해주면 되잖아요. L로 미분해주면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노동 쪽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계 생산성은 실질임금이랑 항상 같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계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치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알파는 노동임금의 쉐어를 나타냅니다. 즉 노동 요소 소득의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임금 소득, 노동 요소를 우리가 1만큼 지급했을 때 받는 부분이 알파만큼이다. 전체를 1이라고 한다면은 알파는 0에서 1까지 사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1번을 끝낸 거예요. 1번은 우리가 찾아낸 바로 이 식입니다. 2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정상 상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정상 상태는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치면 돼요. 첫 번째 식은 뭐냐 그러면은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전체 자본량의 변화율에서 노동 요소의 변화율을 나눈 것이, 변화율을 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바로 전체 자본의 변화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새롭게 투입된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자본만큼을 뺀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전체 투자 I는 총소득에서 저축률만큼을 곱해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S의 스몰 y 곱하기 L로 바꿔 써줄 수 있겠죠. 앞선 식을 거꾸로 한번 써준 겁니다. 그럼 요거는 S의 F of 스몰 k의 L로 쓸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 여기 뒤에 K 델타 K가 계속 붙어 있죠. S 델타 K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2번 식입니다. 3번 식은 노동의 전체 총 노동량의 변화율이 N으로 표현된다는 요 식이에요. 그렇죠? 요 세 개식을 잘 합치면은 우리는 정상 상태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콥 더글라스라고 펑셔널 폼을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펑셔널 폼을 진짜 드리고 그래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하십시오. 라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자꾸 끊기네요. 조금씩 렉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이게 쓴지 한 3년 되는데 제가 헤비하게 써갖고 수명이 좀 많이 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번식에 2번식과 3번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1번식 요 놈은 라지 K의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라지 K는 2번식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됐냐 그러면 S의 여기에 라지 K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라지 K에 라지 K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뒤에 노동 요소 변화율이 들어가는데 노동 요소 변화율은 N이래매요. 그 N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쵸? 그냥 1번, 2번, 큰 2번에 원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얘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쓸까요? 이걸 다시 쓰면 K분의 L은 뭐예요? 스몰 K분의 1이죠? 그쵸?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델타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 찾았네요. 그쵸?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양변을 다시 스몰 k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S의 F of 왜 이렇게 자꾸 렉이 나지? 못해먹겠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식을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가 1번에서 찾은 바로 요 식 f of 스몰 k의 1인당 생산함수 집어넣어 보죠. 아이쿠. 총 요소 생산성 A가 들어갈 것이고 저축량 S가 곱해질 것이며 이게 1인당 자본량 1-알파승 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마지막 4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나요? 이게 0이 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거 0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 말은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0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스몰 k가 0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0 이퀄 0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인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코너 솔루션이라고 해요. 코너. 아예 이 경제가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출발도 안 한 상태는 당연히 무니까 당연히 균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면은 양변을 K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스몰 K로. K가 0이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운 홍성대 선생님의 수학의 정석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수학의 정석으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럴 경우에 양변을 K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S, 스몰 k의 1-1에 스몰 k 네거티브 델타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더 이상 스몰 k가 없고 이쪽에만 스몰 k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다 스몰 k가 없는 쪽을 넘겨주고 있는 쪽을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은 스몰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곱하기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지수 곱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니까요. 자,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갑자기 수학하려니까 머리 아프시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수학 거의 안 하셨는데.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이거는 델타 플러스 n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스몰 k 앞에 붙은 것들을 다 넘겨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제 K에 관해 스몰 K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스몰 K에 대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요 승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도 등호는 글씨가 0, 108이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승을 해줘도 등호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수 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은 좌변은 이게 약분돼서 없어질 테니까 그냥 스몰 k만 남겠네요.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알파분의 1승 하면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라 등장해라. 네. 그쵸?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스몰 k의 SS라고 붙여줍시다.
이건 이런 모양이 돼요. 찾은 겁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값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구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델타 주어져 있죠. 상수예요. 인구 증가율 일정하다고 가정하니까 상수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 외생적 경제 성장에서는 상수예요. 저축률 S 상수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알파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가정하고 있어요. 이 1인당 자본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을 정의 내리는 5가지가 모두 상수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K 값을 완전히 스페시픽하게 픽스드 밸류로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구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수학의 영역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경제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제학의 영역은 과연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에 뭐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총 요소 생산성 S와 저축률, 총 요소 생산성 A와 저축률 S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알파는 0에서부터 1까지의 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승도 증가함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음수가 아니니까 분자에, 요 큰 괄호 안에 분자에 들어간 것이 증가하면은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값은 증가합니다. 즉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감가상각률 델타와 노동 증가율, 노동 인구 증가율 n을 하면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함수의 분모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값은 감소합니다. 세 번째, 알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둔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도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총 요소 생산성, 즉 이 경제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증가한대요.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한마디로 y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y는 f of 스몰 k만의 함수니까. 그쵸? 그 정상 상태에서의 요 값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1인당 GDP도 증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전체 GDP가 아니에요. 전체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죠. 근데 이 모형에서는 1인당 GDP가 얼마나 더 빠르게 느리게 증가하느냐가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단 유일한 독립변수인 스몰 k, 즉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니까 1인당 GDP도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가요? 룩셈부르크, 바레인 맞나? 아무튼 룩셈부르크 또 뭐 있죠? 싱가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국가들은 어때요? 작아요. 인구수가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수준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1인당 GDP가 굉장히 높잖아요. 때문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테크놀로지 생산성, 효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더 빠르게 증가한대요. 앞서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저축률은 무엇을 담보해요? 그 나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보하잖아요. 즉 그 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록 투기라고 할지라도. 근데 집을 사면은 강가 한각밖에 더 안 되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산을 구매하는 거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즉, 한 나라의 저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투자가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도 높아질 것이고, 그럼 1인당 GDP도 증가한다. 1번은 굉장히 리저너블한 투자와 생산성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2번부터 조금 트리키해집니다.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을 새롭게 투입했는데 그것이 더 빠른 시간 안에 깎여 나가서 못 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셨는데 컴퓨터를 3년 동안 쓸 수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너무 잘 못 만들어져서 1년만 쓰고 배터리가 다 닳아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이러면 감가상각이 3배 빠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러면 다시 자본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투입 비용이 들어가든가 어쨌든 생산 비용이 증가하던가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감가상각률이 높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1인당 GDP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전체적인 절대량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상 상태 수준이 더 낮은 쪽에서 결정이 되냐 더 높은 쪽에서 결정이 되냐, 이 값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상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정의내렸잖아요. 이것이 더 높은 쪽에서 스테이블해지는지 아니면 낮은 쪽에서 거기서 멈춰 버리는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GDP는 떨어진대요. 이건 좀 트리키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인당 GDP는 더 낮은 수준에서 정상 상태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선 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선 식에서 어디 있어요? 네, 정상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 있냐? 여기요. 요식이요. 요식을 보시면은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 정상 상태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와 얘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그러면은 새롭게 1인당 자본량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에요. 즉 이것을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얘기합시다. 왜냐면 생산함수니까 1인당 자본량을 한 단위 투입하면은 이만큼 생산이 되고 요만큼 생산이 되고,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1인당 자본량을 투입을 해요. 저축률 S만큼 투자로 이어지잖아요. 즉 이거는 우리가 1인당 자본량을 한 단위 딱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입니다. 근데 이쪽 파트는 뭐냐 그러면 1인당 자본량 한 단위당 발생하는 한계적인 비용이에요. 1인당 자본이 한 단위가 발생을 하면은 감가상각만큼 그 나라는 잃어버리는 거죠. 델타만큼 감가상각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N은 왜 붙어 있냐 그러면은 이건 1인당 자본량이잖아요. 전체 자본량이 아니라. 즉 1인당 자본량이 요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1인당 자본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1인당 자본을 나눠 가져야 되는 쉐어해야 되는 가족 입이 한 명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1인당 자본량 시각에서는 이것도 비용입니다. 즉 델타 플러스 N의 비율만큼 1인당 자본량이 부담해야 되는 일종의 한계적인 비용이 증가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도 1인당 GDP의 균형점, 즉 정상 상태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뭡니까? 노동 요소 소득의 쉐어잖아요. 즉 자본에 비해서 노동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본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혹은 자본은 우리가 자본을 한 단위 늘림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인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덜 투입될 것이고, 왜냐면 기대 소득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1인당 GDP도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거는 바로 이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구한 거고요. 코옵 더글라스 펑션이라는 함수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 5가지 요소들이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를 이미 다 한 거예요. 저축률 같은 경우 얘기했죠.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레벨업을 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쭉 나아가게 하는 성장 효과는 없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S는 스몰 f of k 앞에 붙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S가 한 번 증가한다는, 전체 계속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요 저축률이 한 번 쭉 원텀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테디 스테이시 한 텀 위로 증가해서 더 높은 수준의 1인당 자본량 수준에서 멈추어 있는 효과만 있는, 즉 수준 효과만 있을 뿐이지 밸런스드 그로우스 패스가 쭉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강간흥각률은 1인당 자본량 수준의 부정적인, 즉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수준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인구 증가율도 강간흥각률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환급률이에요. 환급률은 그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환급률은 정의가 정상 상태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환급률은 이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얘기하는 환급률은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1인당 소비 수준을 극대화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에서의 1인당 자본량 스몰 K 값이 뭐냐, 이것이 환급률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와는 정의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의 소비 수준과 환급률에서의 소비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두 균형 간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환급률도 균형이에요. 정상 상태도 균형이고, 어느 균형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시 원노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시다. 악몽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자, 먼저 1인당 소비 수준 C를 정의 내려볼까요? 어떻게 정의 내리죠? 전체 소득 1인당 소득인 거죠. 1인당 소득 Y에서 투자한 것만큼 빼면 이게 되잖아요. 소비가 되잖아요. 이걸 1인당 생산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거는 f of 스몰 k가 될 것이고, 투자는 어떻게 얘기했죠? 저축률 S에다가 f of k를 곱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걸 쓰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즉 오직 정상 상태에서만큼은 이게 다시 통일해 써야겠네요. 써볼게요.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수준을 KSS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했으니까 오직 정상 상태에서만 if and only if 이 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요 이꼴 등호가 성립을 하잖아요. 정상 상태가 아닌 다른 모든 수준에서는 요 이꼴 사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요거를 요 등호를 요 놈과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즉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 수준이 최고가 되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정상 상태에서의 환급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상 상태에서의 소비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C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저축률 S가 붙지 않은 1이라는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2차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건 S에다가 f of k가 곱해진 형태니까 이것이 바로 이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때의 소비가 최고가 되는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1인당 행사 함수와 정상 상태에서의 요 직선 형태인데 그놈은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양이 되겠죠. 즉 얘가 이게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S는 1보다 작으니까 하지만 0보다 큰 상수니까 여기 S가 곱해져 있으니까 S가 곱해져 있는 1인당 행사함수의 높이는 1이 곱해져 있는 1인당 행사함수의 높이보다 같은 수준에서는 훨씬 낮겠죠? 훨씬 아니고 조금 낮겠죠? 그러면 우리는 1인당 소비 수준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바로 이 수준에서 이 그래프와 안 그려지죠? 네, 이 그래프와 이 직선 간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즉 소비 함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의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극대화 문제는 미분하면 됩니다. 즉 요거의 기울기 C는 이것을 K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것을 K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놓으면 바로 우리가 찾는 환급률 C스타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의 K스타 값이 바로 1인당 소비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K 값이다. 이것을 이제 K스타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뭐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룰 이것을 뭐 GS라 그럴까요? 골든룰 혹은 그냥 K스타라고 합시다. 요 놈은 바로 이것이 이것과 같아지는 그 점이 바로 환급률의 1인당 자본량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얘는 뭐죠? 얘는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얘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미분값은 기울기 값을 의미하잖아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지는 1인당 행사함수의 기울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여기서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지만은 요게 되겠네요. 요 놈과 이 기울기 값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까요? 다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는 C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K가 됩니다. 즉 K 스타, C 스타, C 스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C 스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도 출발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는 f of k에서 m 플러스 델타의 k를 뺀 값이 제로가 되겠죠? 그쵸? 처음에는 제로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요 놈을 뺀, 여기서 요 직선을 뺀 요 값은 점점 커집니다. 어디서 제일 커지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일 커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격차는 줄어들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 여기가 바로 K 스타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C는 가장 극대화되는 C max라고 할까요? 극대화되는 점이 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황금률은 1인당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봤던 두 번째 항의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황금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이렇게 배운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투자와 생산의 관점에서만 정상 상태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내렸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나라 GDP를 살짝 살펴봤듯이 GDP의 절반은 내수예요. 즉 GDP를 차지하는 네 가지 지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정상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비 수준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서 소비를 해요. 그것을 찾는 방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로 이 시계 위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황금률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정상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 공부가 됐죠. 근데 이 경제는 정부도 없고 지금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부문도 없으니까 결국 이 경제의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경제 주체가 각각 정상 상태라는 균형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해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상 상태, 다른 하나는 황금률. 이 두 개의 같은 본질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성장 이론, 즉 이 외생적, 여기 이제 그거죠. 황금률 표현하는 그림이네요. 제가 아까 그 원노트에서 그린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솔로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솔로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 모형에서 중요한 5가지 요인이 있었죠. 우리가 앞서서 여기서 봤던 이 5가지 요인이요.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 간의 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강간환경률이나 인구 증가율도 나쁜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그렇게 경제 성장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강간환경률을 뭐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즉 외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생산성입니다. 한 나라 경제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산성이, 즉 그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생산성이 더 좋아진다는, 향상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솔로우 모형 혹은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랄까요? 결론이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률 S나 아니면 인구 증가 N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낮은 수준의 정상 상태에서 다른 수준의 정상 상태, 높거나 낮거나 거기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어요. 즉 수준 효과밖에 없지만은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 요소 생산성 A가 지금은 그냥 상수 A로 주어져 있잖아요. 즉 똑같은 수준 효과예요.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만약에 T라는 T라는 지점, 뭐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T라는 지점에서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리스어 로우를, 이거 로우예요. 구가 아니라 로우 곱하기 과거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소위 말하는 외생 변수 혹은 스토캐스틱 베리어블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도 과거의 AT-2기에서 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가정이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즉 이런 식으로 기술 진보가 계속 외생적으로 에볼루셔나이즈 한다 뭐 하면은, 우리는 1인당 자본량이나 1인당 국민소득도 이와 연동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즉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때문에 이 TFP가 사실 그 나라 경제의 맥시멈, 즉 한계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 모형의 가장 큰 한계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가정될 경우, 혹은 뭐 이렇게 가정될 경우, 이럴 때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국민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왜 기술 진보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술 진보가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혹은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기술 진보라는 형태가 내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것이 그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술 진보 파트에 조금 더 많은 이해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 즉 내생적으로 기술 진보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장이 추동된다라는 이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의 한계를 극복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서 이해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연습 문제를 조만간 올려드릴 테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솔루션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연습들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안 풀어드린 게 하나 있어요. 황금률에서도 바로 이 콥더글라스 행사함수 모형을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콥더글라스 행사함수는 K에 대해서도 L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1인당 행사함수로 변환시키셔서 스몰 k에 대해서 미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pk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안되면 우리 줌 세션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공부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십시오.